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11주 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모두들 건강 좀 주의하시고요. 이번 주 11주 차는 라오스의 세계유산입니다. 라오스의 경우에는 세계 문화유산이 현재 세 곳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형유산은 하나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시에서는 라오스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제2차 시에서는 항아리 평원 유적하고 와프 유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3차 시에서는 루앙프라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동안 그 방송에서 라오스가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서 라오스 여행을 좀 많이들 갔었죠. 여러분들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라오스의 지금 현재 수도는 여기 보이는 비엔티엔이라고 비엔짱, 비엔티엔 뭐 이렇게 부르는 비엔티엔, 영어로는 비엔티엔이라고 그러고 비엔짱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이 비엔티엔 으로 이제 비행기가 보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게 옛날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엔티엔 이전의 수도가 루앙프라방인데 이 루앙프라방 자체가 도시 전체가 이제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관광이나 뭐 역사적으로는 루앙프라방이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최근에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 가는 길에 있는 방비행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이제 떠서 많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는 아니죠. 이 라오스라고 하는 우리가 라오스라고 한국에서 쓰긴 하는데 영어로 쓸 때는 라오 PDR이라고 쓰거든요. 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하고 태국과 국경을 겸하고 있고 남쪽에 이제 캄보디아가 이렇게 있어서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내륙국,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라고 하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뭐 나라 크기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베트남하고는 그 흰남노 산맥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으로 이제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국하고는 여기가 이제 이 국경 자체가요. 메콩강이 이제 국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하고 태국과의 국경은 메콩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오스의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좀 복잡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역사상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한 15세기 정도에 이제 란쌍이라는 왕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18개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비엔티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엔티엔은 도, 특별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비엔티엔을 빼놓고 나머지 이제 다 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 행정구역은 2003년에 이제 정비가 된 새로 이제 신설된 주가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여기 루앙프라방, 그 다음에 여기 시엔쿠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시엔쿠엥 쪽에 있는 항아리 평원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참파삭주의 팍세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와프사전 유적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팍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엔쿠앙, 그 다음에 이제 루앙프라방 이 세 군데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에서 가까운 행정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좀 특이하게 수도가 이 비엔티엔이라는 데가 여기 바로 이제 그 메콩강이 건너고 있어서요. 메콩강 건너편이 바로 태국이에요. 그래서 수도에서 바로 태국이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은 비행기들이 다 비엔티엔으로 일단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도이면서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옛날 처음에는 이제 루앙프라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엔티엔으로 내려오는데 이 일대에 루앙프라방도 마찬가지고 비엔티엔도 마찬가지고 다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메콩강의 지류들이 이제 흐르고 있어서 강과 이제 연결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형은 요 위쪽이 일단은 좀 높아요. 고원지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좀 낮아지는데 특히 팍세 이쪽 쪽으로 내려가면
강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기 이제 저지대 쪽이 이제 됩니다. 물론 이 동쪽은 다 그 산맥이 있기 때문에 요 국경 자체는 베트남하고의 국경 자체가 전부 다 고산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고산지대에는 다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그 태국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이 특히 태국 동북 지역하고 이제 국경이 다 있으면서 이 지역이 이제 좀 그 국경 분쟁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러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가까워졌죠. 강만 건너면 태국이 되니까 이게 태국을 상당히 자주 다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오스 언어는 태국어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이쪽 일종의 방언, 태국어의 방언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어나 뭐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라오스말이 따로 있습니다. 라오스말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중요하고 큰 데는 이제 루앙프라방이 두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두 도시가 일단 중심 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도 보시면은 여기 고산지대인 거 보이시고요. 이쪽이 좀 고산지대로 몇 군데 이제 산지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왓푸가 있는 유적이 요 산이 있는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지도의 국경은, 라오스의 국경은 1893년 프랑스 식민정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왕실이 이제 그은 경계선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태국과 끊임없이 국경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마을에서 강이나 국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그 국경 분쟁이 태국과 라오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가 좀 이제 분쟁이 좀 심했고요. 96년부터는 이 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그 국경선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라오스 내부 정치도 좀 문제가 많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특히 이 고산지대를 둘러싼 이 지역들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현재 라오스 정부는 그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라오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중국 국가예요. 그 중국에서 워낙 정부의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중국하고 굉장히 친해서 이렇게 상시 통행을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산지대가 일단은 중심이 돼서 이 일대 북쪽 지역이 일단은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평야는 중남부 이하에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경작지가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산지에 가깝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메콩강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이 국경선을 이루면서 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콩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라오스 얘기할 때 메콩강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메콩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가 메콩강 유역에 있는 댐 예정지입니다. 메콩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중국,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벌써 징홍, 그다음에 노자두, 그다음에 다차오산, 그다음에 이제 뭐 샤오완, 뭐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갖다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이 댐을 하면서 이 위쪽에 여기는 이제 상류 지역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그 급한 경사의 절벽 같은 데에다가 이제 댐을 막아서 세웠는데 이걸 이제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상류에서 물을 막으니까 중하류 지역의 수량이 뭐 너무 줄어드는 게 일단 제일 문제가 돼서요. 여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류에 뭐가 있냐면 톤레삽 호수가 있는데 앙코르 밑에 있는 톤레삽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해수면보다 낮은 호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줄어들면서 이쪽에서 바다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이게 바닷물이 이제 톤레삽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메콩강 하류 일대가 굉장히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상류에서 물을 막은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이제 댐 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수해가 날 경우에 이제 이 물들이 갑자기 뭐 넘치거나 뭐 난리가 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왕창 들어오면서 이 태국 북부 지역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태국 북부 지역에 이제 수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건설되는 이
메콩강의 이제 상류의 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미 시작을 한 얘기라서 이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이 메콩강의 상류는 어디에서 발원을 하냐면 발원 자체는 티베트 고원에서 이제 발원을 해서 내려오는 그 물인데 이 티베트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을 지나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을 거쳐서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이 장대한 동남아시아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인 메콩강은 길이가 4,500km나 됩니다. 라오스에서 지나가는 구간이 1,898km로 약 2,0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 조금 못 되는 게 라오스를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라오스에서도 지금 댐을 갖다가 계속 만들겠다고 여러 개를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루앙프라방 근처에도 댐을 하나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몇 개를 더 만들고요. 근데 이제 이 루앙프라방 댐 같은 경우에는 루앙프라방이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제 그 고대 수도 기능을 했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댐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절대 반대. 왜냐하면 루앙프라방의 그 자연지형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이 댐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야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댐 갖고 난리 났었던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2018년에 SK건설이 이제 라오스에서 댐 건설하다가 그게 이제 7월에 수해가 나면서 뭐 6천 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던 거는 어디냐 하면 요 일대예요. 요 남부 지역인데 여기 시판돈이라고 하는 시판돈 주에 메콩강의 본류가 아니라 레콩강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류 중에 하나를 만나서 이쪽 고원지대에서 이제 메콩강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막아서 이제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이 이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거든요. 그 세피안 세남노이 댐인데 이 세피안 세남노이 댐이 이제 78년에 그 붕괴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이주민이 발단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SK건설에서 여기 들어가서 댐을 건설한 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서요. 2017년에 일부러 완공을 했는데 2019년 완공인가 그랬는데 2018년에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어놨던 것까지 다 무너지면서 이제 이재민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드디어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이거가 이제 합의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합의를 하기로 했냐 하면 그 8,280억 킵 한국 돈으로 달러로 환산을 하면 9,170만 달러를 이제 주고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보상을 하기로 해가지고 사실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너무너무 많은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은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000억 원,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이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뭐 전부 다 지금 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댐을 갖다가 사야부리하고 이거 2019년에 완공한다 그랬는데 지금 완공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돈사옹댐도 역시 밑에 있었고 돈사옹하고 팍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완공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이 몇 군데를 막아서 더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쪽에 있었던 이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에서는 계속 이제 메콩강의 댐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나라별로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생활하던 그 흔적들은 고대 사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이 강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류에서 댐을 막아서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본류를 막는 거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류에 더 이상 댐을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환경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댐을 짓다가 사고가 나서 이 태국이라든지 이 미얀마 이쪽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미얀마나 태국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라오스를 살살살 꼬셔서 너네도 지어줄게, 너네도 지어줄게, 너네도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발전을 해야지라고 이제 그 지원을 막 해준다 그러는데요. 라오스는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해줄려면 해주고 받지 뭐 이러고 있고 별 생각이 없어요. 정부가 좀 문제가 많아서 그 좀 별 생각이 없어서 그 전체적인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기후는 전체적으로 열대 몬순 기후되고요. 열대 우림 지역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내셔널 바이오다이버시티 컨서베이션 에어리어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보존하는 생물 다양성 보존 지구라고 하는 게 지금 보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코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오스 사람들 코끼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라오스의 역사에서 첫 번째 나오는 란쌍 왕조라고 하는 란쌍의 그 의미가 뭐냐면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코끼리 서식지를 따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소의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 내셔널 바이오다이버시티 컨서베이션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이제 20여 개 정도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베트남하고 국경 닿은 이 흰남모라고 하는 여기 지역이 흰남모 지역이 그 베트남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그 등재를 한 폭락해방 국립공원하고 같은 산림 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같이 공동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흰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폭락해방과 이 흰남모를 같이 공동 등재를 하는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역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연유산은 뭐 자기네도 국립보호하고 국립공원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 없다. 뭐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지역의 경관지구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아직은 미개발 지역들이 너무 많은 거죠, 라오스는. 네, 라오스는 굉장히 코끼리가 중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와일드 코끼리, 이게 와일드라고 하는 건 야생 코끼리 지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들 색깔이 다르게 돼 있는데 이 중부 지역이 역시 인남모랑 연결되는 이 중부 지역 일대가 야생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메콩강을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메콩강이거든요. 그래서 메콩강을 따라가지고 그 강 연안을 따라서 이쪽에는 북부 지역에는 이 코끼리 분포지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역시 캄보디아로 내려가면서 갈라지는 이 지류 일대에 역시 코끼리가 좀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코끼리가 많이 사는 지역이 자연보호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죠. 코끼리 자체가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한 생물 보존종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오스의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 코끼리다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폭락개방이라고 하는 데가 베트남의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얀색으로 그어진 여기가 이제 국경이 되고요. 건너면 바로 여기가 흰남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흰남모 지역하고 폭락개방의 경우에는 똑같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다가 열대우림 기후를 갖추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오는 자연 동굴들, 지하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동굴강 같은 경우에도 이 폭락개방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강들이 많은데 지하 강들이 그것들이 지금 이제 이 라오스 인근에서는 조사가 별로 안 되고 있고요. 이쪽에 사는 생물들도 사실은 이 사람은 국경선을 지어놓고 살지만 동물들은 국경선하고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생물보존종을 갖다가 보호를 하면 이쪽에서 밀렵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쪽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밀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오스의 경제 발전이 좀 워낙 더딘 관계로 정치적 발전이 늦은 것과 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좀 관리나 보존 뭐 이런 문제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는 게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보존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인제 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오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강을 타고 다니면서 뭐 카약을 즐기거나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이 좀 많이 나오죠. 이게 인제 그 유명한 방비행 쪽에 있는 뭐 블루 라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석회암 지대의 인제 폭포 같은 것인데 별로 크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인제 자연 환경을 뭐 캠핑 뭐 이런 거 해 가지고서는 인제 그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자연보호 문제나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쪼끔 덜 관심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라오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라오족들의 그 나라기 때문에 라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 종족 지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일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같은 종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오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이 라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 라오룸의 문화가 인제 라오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저지대 내륙부 고산지로 나누기 때문에 라오룸, 라오퉁, 라오숑,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지금 현재 소수민족은요, 이 라오스 내에는 68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보다 소수민족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어 여기 인제 라오라고 하는 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몽크메르라고 하는 노란색의 몽크메르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 고산지대 몽크메르가 좀 많은데 그걸 라오숭이라고 라오스 사람들은 불러요. 하여튼 라오족 이 저지대에 여기 보면은 강 타고 다니면서 보라색 비슷한 요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라오룸이 사는 데라고 보면 돼. 이 라오룸의 언어가 라오어고요. 이 위쪽에 이 고산지대에 사는 이 초록색 몽크메르 쪽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은 몽족이 좀 많은 편이고, 북쪽에 이쪽은 샨족이 많고요. 몽족은 이 위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북부, 중국 남부, 그다음에 인제 미얀마 북부 쪽에 샨, 그다음에 인제 몽은 이제 이쪽으로 좀 많죠. 몽크메르는 보통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남쪽,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요쪽, 뭐 그래서 몽이 좀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쪽 북부 지역의 몽하고요, 남쪽의 몽크메르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오룸이라고 하는 라오족을 대표하는 게 라오룸인데, 라오룸의 경우에는 약 인구의 90% 정도가 불교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종족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95% 정도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다고 나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교 국가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불교는 태국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소승불교 또는 뭐 상좌부 불교를 믿는다고 보면 되죠. 상좌부 불교.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중에는 토착 종교를 믿기도 하고요. 정령신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어디나 다 이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령이 있다고 믿는데, 이 라오스 말로 정령은 뭐라 그러냐면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산을 지키는 피가 있고, 논에 가면 논을 지키는 피가 있고, 마을에는 마을을 지키는 피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논에 수어시는 뭐 피하이, 피나 뭐 이런 이름이 있고요. 나무에 사는 그 정령은 토니아이 뭐 이런 피톤마인가 뭐 하여튼에, 그래서 저도 발음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뭐 피반, 피하이, 피나 뭐 이래 가지고서는 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피를 숭앙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피 숭앙은 원래 아주 초기부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세기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한번 국가에서 어떤 왕이 이 피 신앙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했다가, 뭐 사람들이 또 계속 믿으니까 이게 지역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도 이 피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서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일당 독재예요. 공산주의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느냐, 그냥 마을에서 그냥 각각 사는 거죠. 그래서 라오름이 보통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역사상에서 처음 나오는 왕조는 란쌍 왕조이긴 하지만요. 예,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외국인 학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해본 결과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라오스 지역에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게 탐파링 유적이라고 해서요. 이 탐파링 유적을 비롯해서 지금 보이는 나머지 그 유적들 전부 다 선사시대 유적들은 다 그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에서 지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동굴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굴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 2009년에 발굴이 됐는데요. 5만 1000년에서 4만 6천년 전 정도의 구석기 시대 현생 인류 화석을 포함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탐파링 유적의 그 전경이고요. 주로 여기서 발굴하는 사람들은 호주나 프랑스 학자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 학자, 프랑스 학자, 그다음에 영국 학자들도 간혹 들어와서 하고 이제 카나다 학자들도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권 학자들이 주로 많고요. 아니면 이제 프랑스어권 학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탐파링 유적의 경우에는 트렌치를 지금 3군데 넣어서 이제 발굴을 했고요. 고인골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전부 다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 가시면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보존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인고를 저렇게 보관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허술하게 이제 보관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네, BNTN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그 구석에 이렇게 그 현생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구석기 시대 인골, 탐파링에서 출토된 인골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09년에 발굴을 비롯해서 그 전후에 이제 그 역시 동굴 유적들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동굴 유적들이 여러 군데 발굴이 됐는데 주로 많이 발굴되는 데는 루앙프라방 인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유적은 2007년에 발굴을 한 2007년에 발굴을 했고요. 유적 이름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프라카오. 여기 써 있는 이 푸프라카오라고 하는 게 유적 이름이에요. 이 푸프라카오는 어디 있냐 하면 루앙프라방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푸프라카오가 여기 루앙프라방이 있고요. 루앙프라방 지역에 있는데 요쪽 지역에 지류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지류가 있잖아요. 이 지류를 따고 가면서 이제 푸프라카오라든지 타만마라든지 뭐 이런 유적들이 이제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역시 2007년 발굴 당시의 모습이고요. 구석기가 나왔고 인골이 나왔습니다. 이 푸프라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석기까지 안 올라가고 구석기도 나오긴 했지만 주로 인골 나오고 중요한 유적들은 대부분 6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2000년 정도 돼서 신석기 시대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 130년에서 한 15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초기철기 시대 유적들도 이제 나와서요.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철기까지의 여러 유적들이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이 푸프라카오라고 하는 유적이고요. 이 루앙프라방 인근의 요 일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발굴된 데가 이 탐안마라고 하는 동굴 유적인데 역시 루앙프라방 인근에 있고요. 이 루앙프라방에서 아까 루앙프라방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 메콩강에 여기 이제 파란 것들이 다 지류거든요. 이 지류에 산이 있어요. 탐안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지류하고 산 사이에 이제서 동굴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석회암 동굴들이고요. 발굴을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까지 그 계속 하고요. 지금도 아마 할 것 같아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네요. 탐안마 유적 같은 경우에는 동굴 안에서 이제 그 유적들이 이제 나왔는데, 주로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 온관묘 같은 유적들이 이제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2010년에 탐안마 동굴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토기에 이렇게 인골이 들어가 있는 신석기 시대 옹관묘로 추정이 되는 유물들이 이제 좀 나와서요. 선사 시대에 이미 이 라오스 지역에 특히 루앙프라방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조사는 사실 루앙프라방 인근의 조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1년에 루앙프라방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근 지역의 유적지 조사가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조사들이 호주랑 뭐 영국이랑 뭐 이런 학자들이 이제 카나다랑 이런 학자들이 들어가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역사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첸라하고 아이라오라고 하 있는 여기가 이제 라오스 영역이 되니까요. 푸난이 있던 이 푸난은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사서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해서 서기 그 6세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라오 혹은 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첸라의 일부 지역과 아이라오의 일부 지역이 지금 현재 그 라오스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 보면은 그 첸라가 좀 영역을 확장하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여기 첸라 오브 랜드 첸라, 그 다음에 워터 첸라 해서 육진납, 수진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수진납의 수도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 이사나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이사나프라가 이제 그 수진납의 수도였을 거라고 보고요. 이 육진납의 수도였던 데가 어디라고 하면 슈레스트라프라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게 되는 와푸 유적이 아마 슈레스트라프라하고 관련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시에 이 수진납과 육진납에서는 슈레스트라프라, 이사나프라, 그 다음에 바바프라라고 하는 세 도시가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50년에 이 바바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바바 바르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푸난을 침공을 해가지고 푸난 모두 다 정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50년에 푸남이 첸라에 의해서 바바바르만 1세에 의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 바바바르만 1세의 수도라고 하는 바바프라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조가 이제 앙코르 왕조가 되겠죠. 앙코르 왕조가 이제 그 아마 첸라의 후예로서 등장하는 앙코르 왕조가 802년에 이제 크메르 제국을 성립을 하면서 앙코르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잡아서 이제 앙코르가 전체 발달을 하게 인도차이나 전체를 갖다가 그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와푸 유적을 보게 되면요. 이 와푸 유적이 현재 참파삭이라고 하는 데예요. 역시 메콩강에 내려오면서 이 메콩강과 그다음에 그 강의 지류가 만나는 두 강이 만나는데 이제 참파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이 참파삭 유적이 이제 그 11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유적일 거라고 보는데 앙코르 시대보다 조금 빠르긴 하죠. 앙코르 보통 나오는 거 보는 11세기, 12세기 뭐 이럴 때 앙코르 지역에 유적이 좀 큰 게 많았고요. 사실 이 판파삭이 나올 때 좀 큰 데는 여기 보면 산보르 프레이쿡 해가지고 이사나프라 유적이라고 하는 요 일대, 요 두 참파삭과 산보르 프레이쿡 이 두 개가 아마 비슷한 시기 유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 8세기에서 802년부터 시작해서 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앙코르 왕조가 지속이 되면서 이 라오스 일대는 전부 다 앙코르의 영역이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코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앙코르 유적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이 참파삭 인근에는 한 11세기 정도의 그 유적이라서 앙코르 시대에도 비교적 초기 유적들이 많이 이쪽 참파삭 지역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상에서 현재 라오스하고 비슷한 국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란쌍이라는 왕조입니다. 란쌍. 이 란쌍이라고 하는 왕조는 루앙프라방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왕국인데요. 이 나라는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 하면 1353년. 이 파웅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란쌍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파웅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읽어요. 파웅움. 이 왕이 이제 란쌍 왕조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 따이족의
왕자의 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출신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유명한 쿤보롬이라고 하는 옛날 전승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의 후손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쿤보롬도 출신지가 어딘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타이족의 아들이라는 거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아마 나왔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컸냐 하면 캄보디아의 앙코르 가서 컸어요. 그래서 일종의 볼모처럼 보내서 앙코르에서 큰 거예요. 이렇게 북쪽 지역에서 앙코르 와서 자랐는데 여기서 살다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 앙코르의 왕의 딸, 공주죠. 크메르의 공주였던 깨오까야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앙코르의 사위가 됩니다. 앙코르의 사위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앙코르의 왕이 누구였냐면 파야시라 찬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일종의 장이죠. 이 장인이 이 왕자한테 그 유명한 프라방불상이라고 하는 거를 주면서 너네 나라 돌아가서 왕조를 세워라 해가지고 공주를 데리고 와서 루앙프라방에서 란쌍 왕조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앙코르에서 장인으로부터 받은 불상을 루앙프라방에 모시고 그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그때 받은 프라방이라고 여기 루앙프라방의 프라방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황금빛의 불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황금빛의 불상, 이 프라방이라고 하는 거는 앙코르의 장인이 이제 선물로 보내준 불상이라는 거죠. 이 불상은 아마 원래는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서 스리랑카에서 앙코르를 왔다가 이제 장인에 의해서 이제 받아서 이 파응움 왕이 가져와서 14세기 중반에 나라를 세우면서 루앙프라방에 모시고 이제 나라를 세워서요. 이 프라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왕실, 그 란쌍 왕조의 왕실을 상징하는 그 성목이자 나라를 수호하는 국가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왕들은 다 이 프라방이라고 하는 불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요. 언제나 왕궁 근처에 사원을 짓고 프라방을 모셨는데 이 프라방이라고 하는 불상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에 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루앙, 크다는 뜻이거든요. 루앙프라방, 커다란 위대한 황금 불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하튼 이제 14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란나와 란쌍,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의 관계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긴 하는데요. 이 란쌍이라는 왕조, 파응움이 처음 했다 그랬죠. 1354년 14세기 중반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프라방이라고 하는 불상이 나온다 그랬죠. 누구한테? 장인한테 받아와서, 공주와 결혼을 장인한테 받아와서 나라를 세워서 란쌍이 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포티사랏이라는 왕 때 이제 좀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요. 1527년에 정령신앙을 이 나라에서 철폐를 했어요. 이게 이제 16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남아있는 그 루앙프라방의 제일 그 중요한 초기에 이제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왓상칼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포티사라 때 이제 처음 건설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란나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이웃 나라인 란나의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란나 공주하고 사이에서 나온 세타티랏이라고 하는 이 왕이 1545년에 란나의 왕이 돼서 란나로 건너가서요. 여기 이제 치앙마이가 수도이다 보니까 치앙마이에 있던 그 프라케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에메랄드 불상. 지금 이제 태국에 가시면 방콕 왕실에서 숭앙하는 게 이 왓프라케오에 있는 이 프라케오 불상이 이제 에메랄드 불상이잖아요. 이 에메랄드 불상, 그러니까 프라방은 황금 불상이고 프라케오는 에메랄드 불상이에요. 이 에메랄드 불상이 이제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세타티렛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포티사랏이 죽은 다음에 세타티렛이 이 두 나라를 같이 다스려요. 란쌍의 왕과 란나의 왕을 같이 하는 거죠. 세타티랏 때. 그래서 이 세타티랏 때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라케오하고 그 다음에 프라방을 같이 모시기 위해서 1560년에 그 루앙프라방에 와시행통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버마가 여기서 바인나옹 왕이 머나의 바인나옹 왕 왜 종명문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왕이 여기를 다 와서 란나도 정복을 하고 란쌍도 정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인나옹의 정벌에 의해서 도망 와가지고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티엔 섬으로 들어오는 비엔티엔이 수도로 들어오는 첫 시기가 이 세타티랏 왕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타티라 때 이제 그 비엔티엔으로 옮기면서 이 프라케오도 역시 같이 그 프라방은 계속 루앙 프라방에 있는데 이 프라케오는 같이 옮겨서 와 프라케오가 비엔티엔의 성리 그 건설이 되죠. 이 와 프라케오는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이제 결국 태국이 가져가서요. 지금은 이제 방콕으로 갔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치앙마이에 시작을 해서 이쪽 루앙 프라방으로 왔다가 비엔티엔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태국으로 건너가는 게 와 프라케오에 있는 그 에메랄드 불상이요. 프라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 그 태국이 잠시 뺏기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그 루앙 프라방을 지키면서 루앙 프라방에 있어요. 이 그 란쌍 왕조의 마지막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랴 왕사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랴 왕사 왕 때 그 제법 이제 좀 큰 나라가 그 이루어져서 이때 이제 서양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외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수랴 왕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이 싸워가지고 아들 셋이 나라 세 개를 갈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 개로 17세기에 분열이 돼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바로 수랴 왕사 왕이 죽은 다음에 17세기 말이 되죠. 17세기 말에 그 수랴 왕사 왕이 죽고 세 명의 아들이 그 나라 셋으로 갈라서 킹덤 오브 루앙 프라방, 그 다음에 킹덤 오브 비엔티엔, 킹덤 오브 참파삭 해서 세 개의 나라로 라오스가 갈라집니다. 이게 언제냐면 18세기 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는 18세기 초반이에요. 수랴 왕사가 죽은 다음에 처음 이제 나오니까 18세기 세 개로 나눠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두 다 1700년 정도에 18세기 초반 17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70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이 아유타야에 있었던 샴족이 점점 침략을 해서 이 일대를 전부 다 샴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1774년에 모두 세 나라가 다 망해서 다 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774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1774년에 이 세 나라가 다 망해서 이 루앙 프라방과 프라방하고 프라케오 불상 두 개는 전부 다 어디로 갖고 가냐면 그 태국으로 이제 오게 되죠. 킹덤 오브 샴. 1718세기 후반이 되면요. 그래서 28세기 후반에는 이 전체를 다 태국이 통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186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랑스인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61년에 앙리모어가 그 왜 캄보디아에서 도둑질 하려던 앙리모어 있죠. 그 프랑스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 루앙 프라방에 도착을 한 시기가 1861년이 되고요. 1893년에는 이 프랑스령이 됩니다. 이쪽 지역들은. 그래서 태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그 프랑스는 베트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일대를 전부 다 점령해서 프랑스 식민지가 라오스 베트남 일대는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요. 샴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프랑스 식민지 정부하고 그 샴 정부가 세워놓은 국경이 지금의 국경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령이 되는데요. 프랑스령이 된다고 해도 라오스 같은 경우나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식민지 정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 비엔티엔하고 루앙 프라방 중에 루앙 프라방에 계속 그 식민지가 아니라 라오스의 국왕이 일단 루앙 프라방에 계속 살아서 언제까지 계속 사냐 하면 독립하던 그 때까지 그 독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이 왕은 언제까지 있냐면 1975년까지 있거든요. 1975년까지 있어서 계속 여기 루앙 프라방에 이제 도시 그 왕이 계속 살아요. 그래서 1893년에 프랑스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왕국으로 라오스 왕국이죠. 킹덤 오브 라오스 왕국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근대기 현대까지 이제 계속 오게 되는데 독립을 처음 하는 거는 1950년대예요. 1959년에 이제 1959년에 마지막 왕인 시사웽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당시에 195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1953년부터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왕은 있는데, 시사회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있는데, 내전을 계속해서 이 내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75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975년에 왕정을 뒤엎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서 독립을 선언을 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공산주의 국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1991년까지는 라오스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개방 정책을 펴지 않고요. 폐쇄 정책을 펴가지고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요. 1991년이 돼서야 이제 외국과 교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교역을 그때부터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라오스의 1953년부터 시작이 된 라오스 11월, 쉽게 말하면 라오스 내전은 굉장히 좀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라오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사웽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시사웽, 계속 잘못 쓰네요. 시사웽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시사웽 왕이 이제 이 시사웽 왕이 59년까지 통치를 하고요.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왕의 아들 중에서 분콩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분콩이라는 왕자가 제일 세력이 셌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또 3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린스 분콩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태자 같은 사람인데, 부인이 11명, 아들이 11명, 그 다음에 딸이 13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1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수파누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성공을 하죠. 수파누봉. 이 수파누봉이라는 사람은 이게 다 배다른 형제인데, 수파누봉은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수파누봉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파텟라오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당을 이끌고요. 이 사람이 이제 무혈투쟁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파텟라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오 이사라라고 하는 정당을 성립한 사람이 페사라트 왕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바나푸마라고 하는 왕자는 이제 왕정을 계속 이어가려고 로얄라오 당을 이제 성립을 해서 이 파텐라오하고 로얄라오가 계속 싸우죠. 그러면서 이 3개가 서로, 특히 이제 로얄라오하고 라오 이사라하고는 2개가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막 이제 이러면서 싸우면서 내전이 계속하면서 나중에 파텐라오, 수파누봉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끌던 파텐라오가 이끌면서, 이 수파누봉 왕자가 처음에 이제 왕정을 버리고 이제 뭘 택하냐 하면 사회주의 공화국을 택해서 초대 수상으로 이제 앉게 됩니다. 결국 왕실의 왕자죠. 반개 왕자가 이제 장권 잡았다는 얘기예요. 시사웽 왕의 손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쟁 동안 굉장히 많은 내전과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쟁 중간에 이제 이렇게 피폐해진 일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현대사가 굉장히 좀 잔인한 편이 많죠. 이게 형제끼리 계속 싸우니까. 지금 우리가 라오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영어로 쓸 때는 라오 PDR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현재 국가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전쟁 당시의 사진인데요. 아주 어린애들부터 해서 그냥 한 명이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이제 전쟁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하고 또 겹치면서 문제가 많았고, 1980년대에는 라오타이 국경 분쟁이 또 있으면서 내내 많이 학살과 전쟁이 있었던 현대사의 비극적인 지역이 라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라오스의 역사에 대해서 대충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 3군데, 맨 처음에 루앙프라방, 그 다음에 이제 와푸 사원이 있고요. 여기가 항아리 평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푸 사원이 여기 있습니다. 항아리 평원이 제일 최근에 2019년에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앙프라방 제일 먼저 등재가 됐죠. 1995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푸 사원은 2001년에 등재가 됐는데요. 각 사원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보면서 2차 시와 3차 시에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세계문화유산 3개,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도 없습니다.
세계 무형유산은 지금 까eng 뮤직 of the Lao people, 라오스인들의 그 까eng 음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까e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이 독특하게 생긴 관악기예요. 관악기인데 이게 이제 축제나 의례나 뭐 이런 때에서 다 쓰고 재료는 대나무로 만들고요. 이 라오족들의 제일 중요한 그 음악에 사용하는 악기이자 또 이제 생활과 관련되는 그 유적인데요. 한국어로 쓸 때는 이 까eng을 갖다가 캔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라오족의 캔 연주 음악 이렇게 쳐서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까eng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좀 라오스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하튼 전통 악기다. 대나무로 만들었다. 이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서는 이 까eng을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오스에서 속담, 아주 중요한 속담 중에 하나가 나무 기둥 위에 세운 집에서 찹쌀밥 먹고 캔을 연주하는 것이 진정한 라오족의 그 삶이다 라고 해서 이 악기 연주하고 그 찹쌀밥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 전통적인 제일 그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가 속담으로 전해질 만큼 까eng은 이 전통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까eng 같은 경우에는 몽족에서도 많이 하고 몽족의 경우에는 이 장례식에서도 이걸 연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하고 관련된 문화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데 특히 전통 문화 세계문화유산으로 있는 이 까eng 같은 경우에 대나무로 만드는 게 특징이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이 그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오스의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그 라오스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제 그 문화유산 교류 협력 MOU를 맺어가지고요. 특히 무형유산 보호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참파사학에 있는 와프사원의 유적 보존 운동에도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준비를 해서요. 2015년부터 들어가서 지금 20년간 장기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올해도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라오스의 역사적 개황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역사는 15세기, 16세기 이렇게 그 되게 자세하게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문자로 라오스 문자 있습니다. 태국 문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라오스 문자가 있고요. 문자로 기록된 그 역사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근세라서 역사서가 자세히 그 왕사라고 하는 그 역사서 왕통사라고 번역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라오스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라오스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대화는 지금 서로 간의 짧은 영어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차 시 라오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